야담 이야기. 과부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모된 사연? 옛날 어떤 집에서 외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보았는데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안주인도 죽었습니다.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홀시아버지하고 청산과부 며느리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서 홀시아버지를 참 끔찍이도 잘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이러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자기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조용 타일렀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 걸 보기가 참 괴롭다. 너같이 젊은 나이에 어찌 그리 살겠느냐. 나는 살 날도 멀지 않았으니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좋은 자리 찾아서 잘 살도록 해라. 효성지극한 며느리가 그 말을 바로 따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로하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꾸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면 내 맘인들 편하겠느냐? 내 아직 몸이 성하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내가 가진 돈을 좀 갈라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바로 떠나거라.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잘 못 되길래 거기 가서 같이 불을 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처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도 제출을 못하고 저도 홍기를 놓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집이라면 인연을 맺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자고 그랬습니다. 처녀 집에서야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일 테니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얻어온 돈을 미천 삼아 논밭도 조금 사고 억척같이 일해서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던 집 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홀시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관연한 지 한참 지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그러자 남편은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홍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전에 같이 살던 시아버지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심덕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만하니 그리로 시집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해서 딸을 설득시켜 시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사위가 된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가벼운 옛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님과 과부의 기이한 태몽.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유일하게 잘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네가 가난했던 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부자였던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언제나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마을에 서당을 하나 만들고자 계획했습니다. 사비를 들여 마을의 중간에 서당을 만들었고 동네 아이들이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가 가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두꺼비였습니다.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두꺼비란 이름은 어머니의 태몽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두꺼비를 낳기 전에 품에 두꺼비를 안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품에 안은 두꺼비는 금색의 찬란한 빛을 뿜어냈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기분은 꿈을 깬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태몽의 기억을 잊지 못해 아들의 이름을 두꺼비로 짓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 중에 두꺼비처럼 특이한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당을 만든 부잣집의 도련님이었던 아이의 이름은 붓돌이였습니다. 붓돌이는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할 때쯤 변소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변소를 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주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부주간 안에는 양쪽에 돌을 놓고 그 돌에 발을 디디고 변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돌을 붓돌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집에서는 붓돌이라 짓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는 붓돌이와 두꺼비는 동갑내기 친구로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붓돌이는 언제나 든든하게 밥을 먹고 서당에 왔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두꺼비는 늘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와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붓돌이가 물으면 두꺼비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래. 끼니를 챙기지 못해 부쩍 야위어가는 두꺼비의 모습이 붓돌이는 안타까웠습니다. 붓돌이는 두꺼비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종 밥을 먹게 해주고는 했습니다. 붓돌이는 매일같이 두꺼비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주고 싶었지만 꾀죄죄하고 형편없는 차림의 두꺼비를 집안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두꺼비가 걱정된 붓돌이는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두꺼비, 내가 배를 곪지 않게 방법을 생각했어. 그런 방법이 있어. 붓돌이는 집에 갑오로 모시고 있는 은으로 만든 은장도를 훔쳐다가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 숨겨둘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아마 그게 없어지면 집에서 난리가 날 거야. 내가 그걸 찾아내면 우리 집에서 후하게 먹을 것을 내어줄 것이야. 미리 두꺼비에게 얘기한 대로 붓돌이는 은장도를 느티나무 아래 숨겼습니다. 갑오로 여기던 은장도가 없어지니 붓돌이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은장도가 없어졌다. 혹시 보지 못했느냐? 은장도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붓돌이는 시침을 떼며 말을 했습니다. 다급하게 은장도를 찾는 아버지에게 붓돌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중에 두꺼비란 놈이 있는데요. 그 녀석이 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그 친구에게 찾아보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 데리고 와보거라. 은장도만 찾으면 사례는 두둑하게 할 터이니 붓돌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두꺼비는 붓돌이와 약속한 대로 코를 킁킁거리며 은장도를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곧이어 두꺼비는 은장도를 숨겨놓았던 느티나무로 다가가서는 은장도를 찾아냈습니다. 찾는 게 이것입니까? 그래, 이거다. 이게 맞다. 붓돌이 아버지는 두꺼비의 신비한 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구나. 붓돌이의 아버지는 두꺼비의 가족이 1년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두꺼비의 이러한 사연은 이웃 동네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며 그 능력이 참으로 신비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두꺼비를 수소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두꺼비는 매번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한날은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찾아와 은가락지를 찾아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두꺼비는 코끝을 칼로 베어서는 피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코가 다치는 바람에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두꺼비는 더는 은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두꺼비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잠잠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들이 두꺼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포자락을 잘 차려입고 두꺼비를 찾은 관원들은 임금의 명을 받잡아 두꺼비를 데리러 왔다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은으로 만든 옥새가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궐안은 이 일로 혼비백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두꺼비의 소문을 들었고 어명을 받고 두꺼비를 데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두꺼비의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든 붓돌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궁궐로 가서 거짓이 탄로나면 죽을 것이 뻔한데 붓돌이는 자기가 벌인 일 때문에 두꺼비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붓돌이도 궁궐로 가는 두꺼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수원쯤 당도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두꺼비와 붓돌이는 길에서 점을 보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쉬었다 가죠. 붓돌이의 부탁에 관원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붓돌이와 두꺼비는 길 위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큰 임무를 맡아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저희 앞날을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보아하니 궁으로 가는 것 같군. 점쟁이는 하얀색 깃발에다가 무언가 글자를 쓰고는 상자에 넣어서 건넸습니다. 이걸 명심하면 몸을 보전할 것이오. 대궐에서 후한 대접을 받은 붓돌이와 두꺼비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둘은 점쟁이에게 받은 상자를 열어 깃발을 꺼냈습니다. 깃발에는 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붓돌이와 두꺼비는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기상, 기상, 기상. 한편 시골 마을에서 은 옥새를 찾기 위해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 옥새를 훔친 도둑은 재발이 저렸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버린 도둑질이 걸릴까 싶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무엇을 하나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글쎄 기상, 기상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구나. 사실 도둑의 이름은 기상이었고 붓돌이와 두꺼비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라 생각해 은 옥새를 문 앞에 몰래 가져다 두었습니다. 점쟁이는 궁궐에서는 기상만 잘하면 혼이 날 일이 없으니 글이 써준 것이었는데 도둑은 본인의 이름을 맞힌 것이라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옥새를 찾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두꺼비와 붓돌이는 큰 상을 받고 시골 마을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붓돌이와 두꺼비는 천운을 타고 난 것 같습니다. 도둑놈 이름이 기상만 아니었으면 붓돌이와 두꺼비는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두 친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